안녕하세요. PCB DN 이병렬입니다. 임피던스 매칭 디자인 가이드 관련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임피던스 매칭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종류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좀 임피던스 매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디퍼런셜 페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디퍼런셜 페어 디자인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 임피던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립 구조와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를 선택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더불어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피던스 디자인 가이드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DDR 디자인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피던스 매칭 종류를 살펴보면 DDR이나 전송 속도가 빠른 신호에 대해서는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들이 몇 ohm으로 맞춰주고 그 임피던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패턴의 폭과 스페이스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계산된 값으로 설계를 하거나 레퍼런스로 주어진 데이터 값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는 PCB 제조업체로부터 스택업 데이터와 임피던스 데이터 값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PCB 제조회사로부터 임피던스 데이터 값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은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유전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도금 두께나 공정상의 차이로 임피던스 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는 종류와 그 값들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가장 많이 쓰게 되는 DDR 같은 경우 싱글 NDD와 디퍼런셜 페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싱글 NDD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5을 맞춰주고 디퍼런셜 페어의 경우에는 100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디퍼런셜 페어 구조에서는 USB의 90과 100을 맞춰주는 SATA, HDMI, LVDS, 이더넷 등이 있습니다. 싱글 구조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RF에서는 75옴, 50옴으로는 블루투스와 지그비 등이 있습니다. SATA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병렬 구조로 해서 패러럴 ATA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리얼 구조인 시리얼 ATA SATA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송 속도를 보면 SATA 1에서는 1.5 GBps였는데 현재 SATA 3에서는 최대 6 GBps로 빨라졌습니다. 신호 라인을 살펴보면 파타의 경우에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40핀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SATA의 경우에는 7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PCB 설계된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페어 구조와 3개의 그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SB를 살펴보면 USB 같은 경우는 1994년 0.7 버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USB 3.0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송 속도를 살펴보면 1.0에서는 최대 12Mbps에서 현재 USB 3.0에서는 최대 5 Gbps의 전송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기존 USB 2.0까지는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라는 신호로 한 개의 페어 구조로 되어 있지만 USB 3.0에서는 슈퍼 스피드 RX 플러스 마이너스와 T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페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전원 공급에서도 기존 2.0까지는 500mA에서 3.0에서는 900mA까지 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USB 2.0이 설계된 그림인데 하나의 페어 구조로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의 3.0 구조에서는 두 개의 페어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2.0과 3.0의 호환성의 문제로 해서 두 가지를 호환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커넥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하단에 파란색과 빨간색은 USB 3.0 핀이고
그 노란색은 USB 2.0, 흰색은 전원, 갈색은 그라운드로 보시면 됩니다. USB 디자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95 임피던스를 맞추어 줍니다. 비아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전원의 경우에도 비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전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압이 드랍을 막기 위해서 복수계의 비아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 그림과 같이 그 코일이나 캡 등을 추가하게 된다면 커넥터 주위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가능한 비아 없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디퍼런셜 페어의 디자인의 장점을 살펴보면 임피던스 보드를 많이 설계해 보신 분들은 고속 신호로 갈수록 디퍼런셜 페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왜 고속 신호로 갈수록 디퍼런셜 페어를 사용하는지 또 싱글 NDD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싱글 NDD의 단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과 같이 데이터 전송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리턴 커런트 패스에 대한 문제점, 커먼 모드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싱글 ND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퍼런셜 페어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디퍼런셜 페어는 180도의 위상차를 가진 두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턴 커런트 패스 관련해서 두 구조를 살펴보면 오른쪽의 싱글 엔디드 구조에서는 먼저 윗그림에서처럼 그 패턴이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그 그라운드를 통해서 리턴 커런트 패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패턴이 가고 근데 그라운드가 그 플랜이 나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로 막혀있게 된다면 리턴 커런트 패스를 잃게 돼서 신호 전송이 불안해지거나 리플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왼쪽의 디퍼런셜 페어 구조는 180도의 위상차를 가진 두 신호가 서로 리턴 커런트 패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싱글 ND와는 달리 리플렉션을 줄일 수 있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먼 모드 노이즈와 소모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단의 그림은 싱글 NDD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5V의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5V의 출력을 내는 거라 할 때 1V의 노이즈가 끼게 되면 그림과 같이 5V가 아닌 1V가 추가된 6V의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디퍼런셜 페어에서는 180도 이상차를 가지기 때문에 5V의 입력이라 하면 두 180도 이상차에 의해서 2.5V와 마이너스 2.5V의 신호가 나가게 되고 또 노이즈, 1V의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2.5V에 1V의 노이즈가 들어와서 3.5V가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2.5V는 마이너스 1.5V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값은 동일하게 두 위상차에 의해서 5V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타이밍 CQ에 대해서 살펴보면 싱글 NDD 구조에서는 레퍼런스 볼테이지와 만나는 폴리라이징에서 그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는데 그 붉은색과 같은 스큐가 발생하게 되면 이 t라는 시간만큼이 스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퍼런셜 페어의 구조에서는 두 신호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그 붉은색이 스큐가 발생하더라도 교차점이 그 2분의 t만큼 기존 싱글 NDD의 반만큼이 스큐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립과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피던스 설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업체로부터 스택업과 데이터를 요청하기 전에 이 보드를 스트립 구조로 설계할지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로 설계할지를 먼저 구상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와 같은 경우는 외층에 패턴이 있고 인접 중에 레퍼런스가 형성된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4층 이상에서 형성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스틸 구조는 그 내층에 패턴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인접층 위아래 인접층에 레퍼런스가 형성된 구조를 말합니다. 대개 6층 이상의 보드에서 스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층의 전송 속도가 내층에 비해 빠른데 그 이유는 바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입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는 것은 전파 지연을 말하는데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PD라고 보면 PD가 작을수록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PD는 유효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는데 FR4의 경우 유전율이 보통 4.4에서 4.6 정도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내층과 외층의 PD 차이를 살펴보면 외층의 경우에는 패턴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그 매질 FR4의 4.6의 유전율과 공기 유전율 1이 합쳐져서 실제 패턴이 형성되는 실제 유효 유전율은 약 2.5에서 3.3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내층의 경우에는 위아래 유전율이 4.6으로 동일하기에 패턴에 대한 유전율도 4.6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PD는 유효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므로 유효 유전율이 낮은 외층이 내층에 비해 데이터 전달이 빠르게 됩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파 지연을 말하는데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로 S분의 D로 나타나는데 S는 스피드고 D는 디스턴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련으로 살펴보면 패턴의 두께, 폭, 패턴의 구현 방법, 비하의 사용 여부, 주변의 그라운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DDR을 설계할 때 길이를 맞춰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송 속도를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PD를 계산한 공식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 수식을 살펴보게 되면 PD는 유효 유전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P CAD로 그 시뮬레이션 한 그림이고요. 패턴 위리에 따른 유효 유전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일한 조건에서 패턴 폭만 1일 때와 2일 때를 비교해 보면 1일 때는 유효 유전율이 3.183이 나오고 2일 때는 3.342가 나옵니다. 이 말은 패턴이 폭이 얇을수록 유효 유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의 두께에 따른 유효 유전율을 살펴보면 위 그림에서 0.018과 아래 0.07을 비교해 보면 유효 유전율이 3.183과 3.127이 나옵니다. 이 말은 패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 유효 유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전체와의 거리에 대한 유효 유전율을 비교해 보면 그 1.6일 때와 1.0일 때 비교해 보면 1.6일 때는 3.183, 1.0일 때는 3.268 해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유효 유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APP CAD를 통해서 몇 가지 샘플링을 해본 것이고요.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에서는 패턴의 두께, 주파수, 층 간격에 반비례하게 되고 패턴의 폭과 유전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인천층의 레퍼런스가 형성되어 있고 신호에 대한 실드를 한 경우 살펴보면 패턴의 두께, 유전율, 그라운드와의 거리에 비례하게 되고 층 간격, 패턴의 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인조층의 레퍼런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신호에 대한 실드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층 간격,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고 패턴의 폭, 두께, 그라운드와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주파수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스트립 구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되었듯이 매질에 대한 유전율이 서로 동일한 것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유전율에 대해서는 비례하게 됩니다. 디퍼런셜 페어 간격에 따른 임피던스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두 페어 라인 사이에 이 100으로 놓았을 때와 50으로 놓았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100으로 놓았을 때는 139옴, 50일 때는 95.9옴 해서 그 두 패턴 간 간격이 좁을수록 임피던스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패턴 폭을 조정했을 때 동일한 간격의 패턴 폭을 조정을 해보면 15일 때와 50일 때 비교해보면 15일 때는 139옴, 50일 때는 60.8옴 두꺼울수록 임피던스 값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싱글 구조에서 패턴의 폭에 따른 임피던스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폭이 10일 때와 20일 때 비교해보면 10일 때는 81.4, 20일 때는 60.8옴이 나오게 됩니다. 패턴과 레퍼런스 레이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100일 때와 200일 때 비교하게 되면
100일 때는 81.40이지만 200일 때는 101.35이 나옵니다. 뒤에서도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임피던스 값이 싱글 구조에서 임피던스 값이 높아지게 되면 패턴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너무 얇아서 PCB 제조업체에서 불량률이나 제조 등의 문제로 안 되는 경우 그림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패턴을 키워주면서 간격을 레퍼런스와의 거리를 두는 구조를 해서 임피던스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디퍼런셜 퍼에서는 패턴의 폭이 작을수록 패턴의 간격이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커지고 싱글 구조에서는 패턴의 폭이 작을수록 레퍼런스 레이와의 거리가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PCB 제조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설계를 해야 하고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임피던스 값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피던스뿐 아니라 일반 크리티컬한 신호에서도 3W 룰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3W 룰을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 패턴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네 번째로 비하나 부품 등을 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토브가 없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로 레퍼런스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일곱 번째로는 미스 매칭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매칭해 줘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비하를 최소화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임피던스 값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PCB 업체에 내가 100옴이나 90옴 어떤 정 임피던스를 맞추기 위해서 매칭의 데이터를 가지고 PCB 두께는 몇 T로 주었을 때 임피던스 값을 요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스틱업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스틱업 데이터에 맞는 임피던스를 맞추기 위한 스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W 룰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 위의 그림은 임피던스 라인으로 형성된 것이고 아래 라인은 일반적인 시그널인데 그림을 보면 그라운드 카파가 있고 이 사이 갭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라운드나 주변 신호와 임피던스와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3W 이상 이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패턴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한 보드들을 보면 직선거리에서는 스페이스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 사선이거나 REG 값에 대해서는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리드 값을 조정해서 설계를 하시면 맞춰주기 수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비하나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비하는 안 쓰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면은 그 비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하 부품은 대칭형으로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대칭형으로 이루는 이유는 그 비하를 사용하거나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임피던스가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비대칭적으로 이루게 되면 그 영역이 틀어지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대칭형으로 이루어져서 그 임피던스 틀어지는 범위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저항이나 캡 등을 추가하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값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브도 없애야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패턴을 설계하다가 이런 스토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TP를 추가한다든지 부품을 추가해서 스토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패턴을 빼서 연결하기보다는 패턴상에 부품을 올려놓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그런 스토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레퍼런스 레이어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구조로 설계하는 기준이 이런 레퍼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레퍼런스라는 게 어떤 신호를 갈 때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왼쪽의 그림의 임피던스 신호의 레퍼런스가 인접중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임피던스 라인에 매칭에 그 패턴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피던스가 이 부분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형성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 도로라고 볼 때 아스팔트로 꾸준히 이어진 도로와 아스팔트로 가다가 다른 블럭이 있는 부분과는 차이가 운전할 때 그 차이를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임피던스도 그런 그 안정감 있게 신호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구조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로 임피던스 설계할 때 때로는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인접층 2층을 안 쓰고 3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패턴과 3층의 레퍼런스 레이어 사이의 거리를 A라고 볼 때 인접한 탑면과 2층의 거리도 A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거리 이내에 있게 되면 이 임피던스 라인이 그 가까이 있는 그 플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피던스 값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DDR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과 같이 그 BGA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오른쪽과 같이 대칭형으로 있는 구조도 있지만 왼쪽과 같이 비대칭형으로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감아주게 되는데 이 감아주는 부분은 위 그림과 같이 대칭형으로 있는 곳에서 감아주기보다는 이 아래 그림과 같이 비대칭형으로 있는 구조에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칭형으로 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임피던스를 맞추어서 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비대칭으로 있는 부분은 임피던스가 틀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틀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대칭형으로 된 부분에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피던스 디자인 할 때 비하 없이 설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만 비하를 사용하게 된다면 비하 사용하는 그 자체로도 데이터 전송에 지연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케이던스 디자인 네트워크에서 참고한 것이고요. 먼저 붉은색으로 된 신호는 비하 없이 된 신호이고 녹색으로 된 신호는 비하를 사용한 패턴, 파란색으로 된 패턴은 그 비하 사용 주변에 그라운드 비하들로 감싸준 그림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타임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하 없이 사용한 패턴은 60.163 피코이지만 비하를 사용하게 되면 68.411 즉 8피코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하 주변에 그라운드 비하를 통해서 실드를 해주게 되면 63.044 피코 해서 3피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 비하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한 주변에 그라운드 비하를 같이 샌드위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DDR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CB를 설계하면서 분야에 따라 DDR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DDR 램이 있기 때문에 DDR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DDR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DDR은 과거 SDRAM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SDRAM에 비해 현재 DDR3와 비교했을 때는 8배 정도의 전송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DDR3에 중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코어에서 100MHz의 8비트 데이터를 I/O 버퍼에 보내게 되면 I/O 버퍼에서는 기본적으로 2개의 비트 단위를 읽어서 4사이클 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I/O 버퍼에서 출력을 내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DDR의 특성인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에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므로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MHz의 데이터를 보내지만 출력은 800MHz, 즉 8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16비트 DDR3의 핀 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부분은 전원을 뺀 나머지는 데이터 신호들로 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영역에서는 어드레스 컨트롤에 대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DDR을 설계한 그림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DDR이 앞단은 데이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뒷단은 어드레스와 컨트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DR은 클럭과 입출력 신호인 데이터 그룹이라면 8비트 데이터 신호들과 마스크, 스트러브 신호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 신호인 어드레스, 컨트롤, 커맨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DR 디자인 시 각 그룹 간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데이터 라인이 앞단에 있기 때문에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클럭 라인, 그 이후로는 어드레스와 컨트롤 라인, 이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그룹의 디자인된 모습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된 부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노비아로 설계된 것이고, 붉은색으로 된 부분은 비아를 사용해서 설계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아 없이 설계를 하면 좋겠지만, CPU의 핀 맵이 상황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비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바이트 내, 그러니까 8개의 비트와 마스크, 스트러브, 이 패키지 안에서는 서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아를 사용하게 되면 그 바이트 내에서는 같이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할 수 있다면 다 같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사용하고 어떤 부분을 사용 안 한다고 한다면 비아 사용 그 자체로 데이터 전송에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비아 사용만큼 비아 사용을 안 한 부분에서 패턴을 더 감아주면 되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앞단에 그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디자인된 것에 대한 해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핀맵이 좋아서 데이터 핀을 그대로 뽑을 수도 있지만, 그 핀맵에 따라서는 비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바이트 내에서는 동일하게 맞춰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맞춰주기 위해서는 핀이 잘 뽑히기 위해서 때로는 핀 수압을 통해서 그 꼬인 부분을 풀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그 데이터 라인 안에서는 핀 수압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핀 수압이 가능한 게 아니고, 데이터 그 하나의 바이트 내에서 수압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바이트라는 것은 데이터 신호 0에서 7번, 8번에서 15번, 16번에서 23번, 이 하나의 8비트 내에서 서로 간에 설계하다 보면 핀맵이 좋아서 바로 설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맵에 따라 비아를 안 쓰고 뽑을 수도 있는데 비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간 수압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설계를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라인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DDR 설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라인은 입출력 신호이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전송 속도에 대한 차이도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길이를 맞춰줘야 되고, 맞춰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핀 수압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스트러브 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DDR2 이후부터는 디퍼런셜 페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싱글 구조였지만 이 디퍼런셜 페어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두 페어 간의 랭스의 길이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DDR의 어드레스와 컨트롤을 설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드레스와 컨트롤 부분은 DDR의 후단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길이가 가장 길게 되고요. 데이터와 같이 입출력 신호가 아닌 입력 신호이기 때문에 길이에 대해서도 좀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신호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이 T 분기되는 회로들이 많이 있고요. 이럴 경우 설계를 할 때 이 분기 전단과 분기 후를 서로 맞춰주는 것이 좋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 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맞추진 않고요. 그 분기되는 시점에서 두 분기 간의 거리를 맞추어 주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DDR에서 디퍼런셜 페어 구조인 클럭과 스트러브 라인에 설계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설계를 할 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감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두 페어 간에 길이를 맞춰줘야 되고, 스트로브 같은 경우는 데이터 라인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럭 스윙의 경우에는 데이터 라인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그 데이터 라인 간의 길이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평균값으로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DDR이 전원을 설계한 그림인데요. DDR이 메인 전원의 경우에는 그 전원층에 레퍼런스를 형성을 시켜주고 DDR 패턴의 엣지에서 1mm 이상 확보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붉은색이 V 레퍼런스와 파란색이 VTT 전원이 같은 경우에는 V 레퍼런스는 0.8mm 이상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고요. VTT 전원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두껍게 설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DDR 라우팅 가이드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그 PCB 업체로부터 스택업 데이터를 받고 그 DDR에 대한 스펙, 즉 싱글 60옴과 디퍼런스 페어 100옴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바이트 내에서는 핀 수압이 가능하지만 그 외쪽으로는 수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하실 거고, DDR 그룹간에는 2W 이상의 이격이면 되지만 그의 신호와는 3W 이상 이격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그룹 내에서는 데이터와 마스크는 0.1mm 이내, 스트로브와는 0.1mm 이내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그룹 간에는 0.5인치 이내에 맞춰주면 되는데 가능하다면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럭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그룹 간의 평균이나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어드레스 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100mm 이내에 맞춰줘야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T 분기되는 기점으로 해서 분기 라인 간의 길이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V 레퍼런스 전원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 0.8mm 이상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고요. VTT 전원과 같은 경우에는 2mm 이상의 두께로 설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플랜의 범위에 대해서는 패턴의 엣지에서 최소 1mm 이상의 영역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부족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